자, 일단 총평부터 갈 텐데 언어 매체 시험지 한번 펴봅시다. 화자 선택자도 있긴 하지만 그 36번하고 37번 있죠. 근데 36번 문제 풀 때 보면은 36번 문제 풀 때 보면은 지금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어간, 그 다음에 어간, 어미, 그 다음에 동일 모음 탈락도 어간,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간이라는 얘기 나와 있으니까 36번 문제 풀 때는 선질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예시가 어간, 어미로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상담을 온 친구들 보면은 36번 틀린 사람 중에 예시를 어간, 어미를 끊어놓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 이 문제풀이량이 부족인 거죠. 딱 보자마자 어간, 어미 쪼개서 판단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37번. 난 개인적으로 이게 왜 오답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 매체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는 압박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니까 한꺼번에 판단하기 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글쎄 일단 선지 2번 가보면 기억은 실현되었지만 디귿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억이 담기 나와 있잖아요. 좀 실현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실현되지 않았다. 모아 왔다인데 모아서 왔다니까 얘는 본 플러스 본이죠. 그러면 2번 삭제.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실현되었지만 친구가 마음이 열여서인데 이게 전체 문장이 주어니까 이 부분이 서술절이 되겠죠. 그럼 실현된 거 맞고 그 다음에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근데 이때 기가 피동접사 기라고 보기 힘들잖아. 주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3번도 삭제. 그 다음에 5번 가보면 디귿은 실현되었지만 기억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걸려 버렸다. 근데 이때 버리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아니죠. 보조용언이지. 그러니까 본 플러스 보든 인정할 수 있는데 보여. 여기 보이어니까 접사 뻔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5번 정답인데 이걸 왜 예시에서 보지 못하고 놓쳤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과목 배점 몇 점이죠? 24점이죠? 그쵸? 여기서 과탐 선택자들 지구과학 1 공부할 텐데 그거 절반만큼 공부하고 있습니까? 배점이 24점이면 지구과학 1 절반만큼은 공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물론 화자는 그거보다는 공부량이 훨씬 적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의 이 신경이 온통 다 독서 문학에만 쏠려 있다고. 독서 문학에만. 그러니까 선택해서 조금 힘을 줘버리면 뒷부분에 멘탈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건데. 물론 언어 매체가 어려운 적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에 문법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 썩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보이어 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풀이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보이는 거죠. 꾸준하게 문제풀이량을 가져가 줘야 시험장에서 보이어 이게 빨리 판단되거든. 그렇죠? 자, 다음에 41번이 아니죠. 43번인데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거 기출문제 매체 풀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매체 풀이 안 해서 그래.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예시는 24년 수능인데 여러분 봐봐. 검색에 대한 도움말은 미와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동주가 얘기합니다. 검색 메뉴 도움말이 없었으니 추가해줘. 그러면 이 도움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검색자의 변화에 대한 대화가 아닌 거죠. 맞나? 그렇죠? 그러면 맞고 틀리고 중간에 이렇게 살짝 끼워 넣은 거지. 43번에 선조 1번 갑시다. 활동명은 활동기간을 고려한 괄호로 묶어주고 활동기간을 고려한 준무와 수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독서하고 토론하고가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되었다. 라고 하면 활동명이 그렇게 어떤 대화를 반영해서 수정된 건 맞죠? 그쵸? 근데 활동기간을 고려한 대화야? 활동의 목적을 고려한 대화 아닙니까?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체 문제, 기출 문제를 쭉 풀어봤으면 약간 복잡한 건 선제해서 맞고 중간에 틀리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삽입해 놓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문장 통으로 보고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풀이, 선지 끊어가면서 하나씩 판단해야 되겠다. 기준이 서 있었어야 된다. 이 선택 과목 공부량이 꾸준하지 못하니까 이런 감각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나 있질 않은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선택 좀 경시하면 안 됩니다. 화작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선택 과목은 그렇고 독서에 대해서 총평해보면 EBS 연계율 상당히 높았고 이번에는 EBS 독서를 내용 정리 잘 해두면 상당히 시험장에서 편했을 거다. 그죠? 가나 지문에서 나아 지문은 거의 EBS 독서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수소 전지 있죠? 수소 전지. 이름이 수소 전지 맞나? 아무튼 수소 지문은 보면은 마지막 단락이 EBS에 살짝 걸쳐 있죠. 살짝. 그래서 걔는 거의 연계빨이 없었을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플로리디, 정보 철학, 그것도 EBS에 나와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독서가 세게 연계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글마다 한두 단락 정도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효용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이감하고 바탕 모의고사 이런 거 칠 때마다 내가 단련 소책자 놔둬주죠? 거기 EBS 원문하고 엮여있게 기출문제 다 내가 넣어주잖아. 그때그때마다 풀 수 있도록 합시다. 그때그때마다. 알겠죠? EBS 독서 양 꽤 많아. 이 두꺼운 거를 본인이 따로 이 시간에서 풀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풀 때마다 원문 연계된 거 나눠주는 거 그때그때마다 풀이해야 부담 없이 이 EBS 독서를 끝낼 수 있고 시험장 들어가면 이거 봤던 내용인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때그때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문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굉장히 잘 썼는데 느낌이 좀 어렵게 내려다가 봐준 느낌이 너무 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어렵게 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출제 맥락의 감각화, 출제 포인트대로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진옥전 있죠? 수업했던 내용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거기서 사문론적 세계관이 중요했죠. 그쵸? 주인공이 이 천상계 존재였다가 인간계로 적강하고 또 다시 수군계로 왔다 갔다. 됐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었잖아. 근데 갈등 관계가 EBS 지문에 나와있던 거의 그대로 나왔죠? 동해용왕과 그 다음에 동공용왕인가? 아무튼 용왕 간의 싸움이었죠. 그쵸? 인간 세계가 유발한 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EBS 내용 근데 줄거리 하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정리해준 거 위주로 잘 기억해두면 연계빨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구된 휴지 있죠? 표구된 휴지 현대소설 지문 굉장히 잘 썼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문제는 쉬운데 이따 인물의 간접제식 관련해서 한번 쭉 진하게 내면 좀 뚫어보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것도 어렵게 될 수 있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 문제를 쉽게 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 아무튼 자 EBS 연계 양상 좀 보겠습니다. 뭐 출처는 이러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거의 그대로 나왔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EBS 독서 올인원 할 때 우리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도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 때 했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수소의 운송 저장 방법 및 활용법인데 얘는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마지막 단락이 살짝 연계가 됐죠. 플로리드 정보 철학 역시 연계였고 홍정유의 동유가 그 다음에 김진옥전, 신석정의 역사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이거 알파벳은 뭐냐면 여러분 유평 대비로 이감 모의고사 현장에서 칠 때 중요도 자료 받았죠. 이감 중요도입니다. 근데 보면 이감이 중요도를 W에서 싱글 A, 그 다음에 B, C 이런 중요도를 매겼는데 이거 봐봐. 보입니까? 그죠? 업계 1위가 예측했는데 정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감이 특히 뭐 절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EBS 연계를 예측하면 다 그래.
내가 예측해도 이거 이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작년에 우부가가 나왔거든, 우부가. 내가 생각해도 고전시가 우부가. 그런 걸 왜 내? 근데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조금 사짜 냄새가 난다. 알겠죠? EBS는 이제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냥 다 봐야 됩니다. 그냥 다. 지금 이야기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가는 EBS 원문, 매주마다 처리해 주라니까. 알겠죠? 따로 그 두꺼운 단행본을 처리하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매주 국어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자료를 그때그때 해치우는 게 제일 최고의 전략인 거죠. 이해되죠? 심지어 얘는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아무튼 EBS 연계 효용이 좀 더 강화된 시험이긴 한데 중요도대로 공부할 수는 없었다. 그걸 좀 보여준 시험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언어 매체는 아까 얘기했고 왜 이렇게 잘 안 넘어가냐? 4에서 9번부터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4에서 9번. 자, 오늘 유아다 모의평가 내용 기록할 수 있는 상차지 받았죠? 몇 시간 어떻게 쓰고 있니? 9쪽 펴봅시다. 9쪽. 미안합니다. 9쪽이 아니고 11쪽입니다. 11쪽. 오늘이 연결된 기출문제가 좀 많아. 하단부에 독해 매뉴얼이 적용되는 기출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이 집 수능의 장기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이 연속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오면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짝입니다. 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점이 1, 2, 3 이렇게 나오면 해결 방안도 그에 짝 맞춰서 P1에 대한 S1, P2에 대한 S2, P3에 대한 S3 이런 식으로 짝 맞춰서 읽어주는 게 필요해. 선제에서는 이거 두 개 엮어서 주거든. 그쵸? 그래서 일단 짝 맞춰서 읽어주는 게 필요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해결 방안의 성격입니다. 해결 방안의 성격. 이게 뭔 이야기냐? 해결 방안이 문제점을 대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해결 방안을 보완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P1에 대한 S1과 P2에 대한 S2 간의 공통점이 생겨나게 되죠. 공통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얘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이게 있겠습니다. 20년 6월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자, 같이 쭉 봅시다.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중간에 이 빠진 부분이 얘 가지고 안 되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현대 경제학의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대체하는 거야, 보완하는 거야? 그렇죠. 보완하는 거죠. 왜냐? 미시 건전성 정책을 폐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기억 니은 관련해서 공통점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공통점.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디 가보냐면 본문에 자, 본문에 1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밑줄.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하는 것이 보완 밑줄. 준이 묻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정책은 폐기되는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뭔가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문에서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 가보면 밑줄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 법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치? 그럼 뭐 어느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남아있다고. 세 개가 다 남아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밑에 적어봅시다. 가 플러스 나. 가 플러스 나. 그럼 세 개가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지문에서 뭐 확인해줘야 돼? 특정 규정에 대해서 얘는 어떤 법 모델, 이 규정은 어떤 법 모델, 얘는 어떤 법 모델인지 나눠가면서 파악해줄래? 그게 포인트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대치가 아니라 보완이라서 세 가지가 다 남아있다. 근데 지문 나에서 예시가 주어지거든. 그럼 이 예시에서는 얘는 어떤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건지, 얘는 어떤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건지 한번 구별해서 파악해볼래?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납득돼? 이 글이 이런 구조였다고. 이런 구조.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출문제 언급할 게 있는데 23년 9월달 모의평가 유류분제도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총 세 가지. 첫 번째, 20수능의 장기 이슈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두 번째는 20년 6월에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세 번째, 23년 9월에 유류분제도 지문인데 8번 좀 많이 틀렸던데 8번. 제 개인적으로는 8번이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죠? 왜 많이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두 개 구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뭔 얘기냐? 여러분 같이 봅시다. 자,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원칙이죠,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란 말이 등장하니까 항상 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예외. 맞습니까? 예외.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 주는 게 필요하죠.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외로 가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불가능해야 돼. 또는 둘의 합의가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선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단순한 내용이치 문제였는데 그 당시 정답률이 이랬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니까. 예외로 가려면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마지막 단락 갑시다. 지문의 마지막 단락.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밑줄 원칙적 절차. 원칙적 절차. 자, 세용 묻겠습니다. 원칙적 절차니까 무슨 절차도 따로 있는 거죠? 예외적인 절차도 따로 있겠죠. 됐나? 자,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근데 원칙이 재판 절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 조정 절차는 뭐라고 봐야 돼? 예외라고 봐야 되겠지. 예외.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그게 아니라면 어디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문제 8번에 선주 5번. 각과 일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의를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안 됩니다. 왜냐? 둘 사이 합의가 없거든. 원칙대로 재판 절차로 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됐나?
그러면 쌤 저 이거 눈치 못 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수능이 아니라 지금 6평을 치는 거니까 만약에 8번 문제 틀렸다면 여러분이 2단부터는 법 질문 읽을 때 어떤 거 신경 써줘야 되겠다는 독해태도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원칙과 예외. 됐습니까? 그 내용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원칙과 예외.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인데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 계속해서 나갈 거다. 됐습니까? 다음에 지문 나에서는 세 가지 법 모델이 각각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게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원칙과 예외. 이거 세 가지가 문제점이었죠. 이슈가 됐었던 질문인데 자, 이 내용 고려해서 질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6분 주겠습니다. 질문 차분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1분 전.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자,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1문단.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 밑줄. 내가 최근에 독해 매뉴얼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더니, 이게 방법을 쭉 잘 따라오라는 얘기였는데, 너무 테크니컬하게 글을 읽으려고 그래. 여러분, 독해의 개념 정의가 뭐죠? 독해. 이거 사전 찾아보면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함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독해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문장부터 똑바로 읽고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게 그 기저에 있는 거죠. 그쵸? 자, 다시. 근대 국가는 뭘 존립 이유로 삼았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 밑줄. 최소한의 금지 행위. 묻겠습니다. 앞문장 고려하면 이때 최소한의 금지 행위라는 게 뭘까? 뭘 금지하는 걸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개별 문장부터 뚜벅뚜벅 읽어나간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야 그게 누적되면 다음부터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비교 기준 세워라. 문제점과 해결 방안 냈자.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문장 또박또박 읽고 생각만 정리 잘해도 웬만한 지문은 다 풀립니다. 알겠죠? 그게 독해의 기본이거든. 독해의 기본.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죠? 지문 해설이 있는 자료. 한 문장 한 문장 납득하면서 내가 읽어 내려갔을 때 내가 생각한 정리. 그쵸? 내가 이 정리한 생각들이 지문 해설의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가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돼.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끊어주고. 자, 여러분 A 할 때에만 B니까 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쵸? 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그 문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의 조건인 거죠? 그쵸? 국가의 개입 조건이죠. 국가의 개입 조건. 그래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밑에 적어봅시다. 취지. 취지. 이거 기출분석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거긴 한데 법지문 읽을 때 주체와 객체의 구별, 조건과 효과의 파악, 그리고 취지의 파악, 여기에 따라서 경우의 구별, 이게 포인트가 된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와 관련해서는 개입의 조건과 그 다음에 취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취지. 자,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대해서 개별 문장 또박또박 읽어보니까 이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알겠죠? 따라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도 이거 세 가지 얘기하겠죠. 보통 이런 식이야. 왜냐? 기출에서 그랬으니까. 절차주의적 법 모델도 이런 얘기대로 논지가 흘러가겠지. 됐나? 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체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이건 무슨 조건이었지?
개입 조건이었지. 그러니까 얘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짝 맞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좀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여기 밑줄,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까지. 제안 묻겠습니다. 밑에 두 글자 뭐라고 적으면 되죠? 그쵸, 취지죠. 처음에 문장 또박또박 읽고 생각을 잘 정리해두면 그때부터 연결이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의 기준인 거죠. 그 전에 개별 문장부터 똑바로 잘 읽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런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드러난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근데 뭘 위한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죠? 평등과 연대의 실현 맞습니까? 그죠? 이제 한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이 띈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뭐 이런 거죠. 예컨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드 같은 거 보면 고소해!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나오잖아. 그죠? 뻑 하면 야 법대로 해. 법정 가서 보자. 이런 거죠. 그죠? 충분히 대화,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슈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정치적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대법관이 14명이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3심제죠. 그렇죠? 만약에 1심, 2심에서 이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재판 하나 하는데 4년, 5년입니다. 재판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30명으로 늘리자라는 게 현 여당의 주장이긴 하죠. 아무튼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뭐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한계는 두 가지였던 거죠. 모든 걸 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든다. 그 다음에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구현되기 힘들다. 맞죠? 두 가지. 자,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문제라는 얘기 아니야? 혹시 우리 이간보위 평가에서 그 흥헌왕에 대해서 세종이 어떤 예를 대야 되는지 그 지금 기억납니까? 첫 번째, 충. 두 번째, 효. 그 청나라의 모기는 병신들아 둘 다 아니고 충과 효 다 중요하지. 조화적인 접근을 했던 거 기억나?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만 개입해라. 웬만하면 다 개입해라. 세 번째가 뭐겠어? 적당히 개입하라겠죠. 적당히 개입해라.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자,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니까 개입의 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취지. 맞습니까? 취지.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자유롭고 밑줄. 그 다음에 균등한 밑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얘는 잘 봐봐. 얘를 강조하는 모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적게 개입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근데 사회복지국가적 모델은 말 그대로 복지국가를 꿈꾸는 거니까 이거 중시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절차에만 개입함으로써 얘도 확보, 얘도 확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됐나? 자, 위에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오는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 이거 대체하며 없어도 돼. 왜냐? 앞에서 이미 그냥 보완이라 그랬죠. 그렇죠? 보완이라 그랬으니까 세 개 다 남아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왜 문제냐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었던 거거든. 이 질문만 해도 대체한 게 아니라 보완한 거다. 그냥 보완했다 한마디만 얘기하지, 추가됐다 한마디만 얘기하지, 대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돼? 이런 서술은 의도적으로 난도를 좀 떨어뜨리고 싶은 거죠. 의도적으로. 이해됩니까? 얘랑 비교하면 금방 티가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될 자세들 두 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미리 다 알고 있어야 이런 문장이 없어도 아, 보완이니까 앞에 내용들도 남아있는 거네. 공통점에 주의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자, 질문 나눠 갑시다. 재산관계에서는 밑줄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적용되겠지. 다음에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다시 여러분 이 문장의 뜻을 잘 생각해봐. 강연 규정과 법 규정과 계약 중에서 계약을 좀 더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어떤 모델 따르고 있는 거죠? 그죠? 얘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개인 간의 계약보다는 법 규정이 우선시된다라는 건 무슨 모델인 거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납득되나? 지금 말 바꾸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밑줄 약자 보호를 위해 자, 무슨 얘기냐면 평등과 연대 실현을 위해 맞습니까?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 모델이라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라고. 됐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법하고 계약 중에서 뭘 더 중시하는 경우? 법.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법과 계약 중에서 법이 더 우선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케이스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문단, 얘가 3문단 아니야. 됐나? 그러니까 법지문단은 순간 조건과 효과, 취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구별된다. 딱 바로 이 반응해야죠. 기출문제에서 수없이 연습해 왔던 거니까. 자, 이 문단 갑시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여기 밑줄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끊어주고 자, 그러니까 임대인의 자유보다 임차인 보호가 더 우선시되는 조건 맞습니까? 조건. 자, 그럴 경우 N은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법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미리 구별해 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임차물이 지금 뭐하고 뭘로 쪼개지고 있지? 주택과 상가. 근데 여기서는 둘 다 보호받아야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또 나뉘거든. 알겠죠? 자, 아무튼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적용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거든. 예컨대 내가 우리 집주인하고 1년만 계약합시다 해도 2년 보장되는 거죠. 나는 보호받아야 돼, 임차인이니까. 알겠죠? 자,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내가 전세 2년 만기인데 한 몇 달 전에 집주인한테 이
나 더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약 연장 안 돼. 근데 내가 그럼 갱신 요구권 쓰지 뭐. 2년 더 연장되는 거죠. 이해됐죠? 선생님 지금 큰일입니다. 벌써 4년 다 살았는데 이사해야 되는데 지금 내 얘기가 나와있네. 아무튼 자,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밑줄. 자, 다만이니까 예외사항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봤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의 자유가 무조건 제한되는 건 아닌 거지. 적어도 갱신거저 사유 예외 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때까지 임대인의 자유를 좀 무시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니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달러 갑시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약을 우선시하는 그런 예시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은 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라는 건 이 문장 갑시다. 두 번째 줄이랑 비교해봐. 여기서 임차물이 그 사람의 생활의 근거라거나 생업의 근거라고까지 보기는 힘들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 털고 가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인 거죠. 이해됐나? 7번의 정답은 4번. 근데 7번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로 생각합니다. 난도에 비해서. 왜냐? 이거 읽어갖고는 답이 안 나와. 이거 읽어가지고는. 답의 근거는 오히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얘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과 효과, 취지, 이거 기준으로 경우를 쪼개봤을 때 얘 취지가 이거니까 얘는 이거랑은 반대겠네. 그런 생각을 좀 진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해됐나?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변별해내고 싶었던 거죠? 밑줄친 부분만 보고 빨리 답 내고 싶은 사람들. 걸러내고 싶었던 거지. 자, 계속 갑시다. 3번 날에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끊어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러니까 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서 즉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거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알겠죠? 여러분 뻔짜로 8번 문제 예시에서는 뭐가 나올까? 주택 하나, 상가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주택 하나, 상가 하나. 자, 다음에 자,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정 절차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얘와 관련해서 뭐하고 뭐를 구별해줘야 돼?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줘야 돼. 그래야 8번 문제 정답이 5번으로 떨어지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8번 문제 보기 갑시다.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여기에 밑줄 B상가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할 수가 없죠? 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계약기간 안 정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B상가의 보증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니까 이제는 뭐가 보장 안 되죠?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때의 상가는 생업의 근거라고까지 보기는 힘들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A주택은 되게 신기해. 지금 사례가 A주택은 여기야 여기 A주택은 그 다음에 B상가는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번에 선지 2번부터 갑시다.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여기 밑줄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그러는 순간 무조건 A주택과 B상가 중에 뭘로 확정되는 거죠? 저 A주택으로 한정되는 거죠. 무조건. 됐습니까? A주택.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에 적용된 것이겠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는 여기 배치가 되거든. 맞습니까? B가 여기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이 2번 선지 적절하고, 다음에 3번 가보면 을은 갑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대 노숙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그렇죠? 당연하죠. 다음에 4번 가보면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 근데 이때 누구의 자유냐면 바로 임대인의 자유인 거지. 그렇습니까? 4번 지울 수 있고. 그다음에 5번 정답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죠. 됐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현장에서 상담해 보니까 8번 문제 틀린 사람한테 이 5번 왜 못 봤는지 물어봤거든. 질문에 뻔히 나와 있는데 왜 못 봤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닌 것 같아. 나의 마지막 단락은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읽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지문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 가나의 연결 기준이 가의 어디에서 확인되죠? 가의 마지막 단락 아니야? 그쵸? 가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 법칙이 아닌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존하는지 예시주고 있으니까 딱 붙여서 읽어야 되거든. 거기서 연결 기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 가지 법 모델 중에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마지막 단락에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이해했으면 별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도중에 그만둬 버리는 거.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수학 문제 풀 때 수학적 개념이나 도구가 다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계산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계산 실수해서 문제 틀릴 때 있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알겠죠?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다 읽기 귀찮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끝까지 다 봐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삼수했는지 얘기해줬죠? 얘기 안 했나? 내가 재수할 때 국영수 있잖아. 국영수는 다 이렇게 떴다고, 국수형은. 그래서 얘만 따지면 전국 상위 0.2%였습니다. 얘만 따지면 재수할 때. 근데 물론 0.2% 갖고는 서울대, 경영대 못 갑니다. 그 당시에. 0.15% 정도 안에까지 늘어가야 돼. 근데 그 다음에 탐고가 4과목 남아있었고 제2외국어가 하나 남아있었거든? 서울대 문과는 제2외국어가 필수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뭔 생각했느냐? 나 혼자 대학 간 거죠. 나 혼자 대학 간 거지. 시험 잘 본 게 좀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선물을 뭐 사달라 그러지? 나 시험 잘 봤는데 자랑해야 되겠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그러다 탐구망에서 삼수했습니다. 탐구망에서. 내가 그래서 아직도 사회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탐구망에서.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6평 있죠? 약간 아쉽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결과긴 합니다. 약간 아쉽게. 너무 잘 보면 또 방심했다가 9월이나 수능에 털립니다. 그래서 6, 9평은 내 생각에 약간 아쉽게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아마 6월달 시험지에서는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을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끝까지 차분하게 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왜 틀렸지? 아마 흘린 문제가 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평소에 귀찮은 거 싫어해서 뭔가 테크니컬하게 멋지게 문제 풀어야 국어 실력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가 생기는 거거든. 알겠죠? 내가 그래서 삼수할 때는 끝까지 제발 다 문장 또박또박 읽어보자.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1년 내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수해서 틀린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탐구하다 복구되고 실수한 문제 2-3개 더 주워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한 30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올리는 방법에 무조건 고난도 문제를 멋지게 풀어낸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나 복합집은 8번 문제 틀린 이유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과.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합의해야 예외적인 조건으로 넘어간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거든. 근데 왜 못 본 거냐? 별 질문 아닌데. 대충 풀어도 뭐 크게 문제 없겠지. 여기서 시간 단축할 수 있겠다. 좀 마음이 들뜨는 거죠. 납득돼? 오케이. 자, 뭐 나머지 문제는 크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지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10분 쉬고 나서 이어서 갑시다.